자, 가에 있는 공무도화가부터 갈 건데 공무도화가의 갈래가 뭐였어? 고대가요죠. 그쵸? 고대가요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원래 예술은 원시 종합예술 형태였어요. 원시 종합예술. 원시, 즉 아주 오래 전에 종합예술 형태였다는 거야. 종합예술이라는 건 얘들아, 하나의 예술에서 노래와 이야기와 춤이 짬뽕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보통 이거를 무당이 많이 했어요. 무당. 무당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굿을 하면서 자기가 받드는 그 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춤을 추지. 그러면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분화가 되면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가 나눠지기 시작했고 이 서정에서 나온 첫 번째 갈래가 고대가요고 서사에서 나온 첫 번째 갈래가 건국신화입니다. 그래서 영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고대가요의 대표적 작품인 공무도화가 건국신화의 대표적 작품인 주몽신화를 각각 배운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대가요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시간은 내용에 대한 것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내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갈래에 대한 걸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고대가요는 일단 이 당시 한글 있어? 한글 없어요. 한글 없기 때문에 한자로 기록이 돼요. 한혁씨가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한혁을 한글 번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글 번역이 아니라 한자 번역이에요. 한자 번역. 고대가요는 참고로 삼국시대 이전까지에 불려졌던 노래를 말해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초기 단계 정도까지만 전승이 됐던 갈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가 들어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이게 신라시대 때쯤에 들어오거든? 그럼 이 당시에는 한자 있어? 한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한자가 들어오고 나서 번역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한역으로 된 게 아니고요.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 들어온 이후에 번역이 돼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완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서정이랑 서사가 완벽하게 분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경설화랑 같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도 이 노래만 딱 나온 게 아니고요. 배경설화 안에 이 노래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옛날에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초기의 고대가요는 집단적이고 주술적 성격의 노래가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개인적이고 서정적 성격의 노래로 바뀝니다. 우리가 배웠던 공무도화가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집단적이고 주술적 성격의 고대가요는 딱 하나밖에 없어. 구지가. 그거 기억나?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 김수로왕 신화에 있는 거 알죠? 그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적 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3개 정도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무도화가로 내려가 볼게. 일단 작가가 백수광부라고 나와 있죠. 이 백수가 흰 백자, 머리 숫자 해서 샌머리. 머리가 하얀 사람이란 뜻이고 광부는 미친놈이지. 미친 남자의 아내가 이 노래를 불렀다. 배경설화가 복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백수광부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광리자고라는 남자가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야,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걔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해서 말했더니 그 와이프가 이 노래를 이렇게 또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달된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후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고무가 뭐냐면 하프같이 생긴 악기 있어. 중국 악기. 안 중요하고. 자, 지금 얘 한자 4개죠? 그리고 4줄이지. 우리가 이런 걸 4언 4구라고 해요. 즉 한자 4개 4구 4줄. 그러니까 이 작품은 4언 4구의 한역시가 인 거고요. 우리는 요 해석을 보면 되죠.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이 공무도화가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물이에요. 이 물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 근데 여기서 너희가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상징인데, 상징에는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과 창조적 상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원형적이라는 건 얘들아, 동양 사람한테 물어봐도, 서양 사람한테 물어봐도, 옛날 사람한테 물어봐도, 지금 MZ세대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그게 원형이거든. 대표적으로 물이나 불이나 달 같은 애들이야. 자, 서양 사람들한테 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면 대부분이 순수, 생명, 이별, 죽음, 정화 뭐 이런 걸 떠올린다는 거지. 그리고 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투쟁, 전쟁, 죽음, 열정 이런 걸 떠올리고, 달 하면 기원, 소원 뭐 이런 거 떠올린다는 거야. 근데 관습이라는 건 그 문화 안에서 굳어진 상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4군자죠. 매난국죽,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소나무. 이거는 우리한테는 지조절개야.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상징이 중요해서 그래요. 딱 문화 안에만 갇혀있는 상징이고, 창조적 상징은 작가마다 다 달라. 어떻게 상징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공무도화가는 요 원형적 상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바로 가볼게.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알고. 자, 이마라고 했으니까 일단 말 건네는 방식이죠. 그리고 도노라고 해도 되고, 청자 설정했다고 해도 되고. 그럼 이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야? 기억이 나요? 물이 뭐예요? 죽음, 사랑, 이별 다 돼요. 여기 1연의 물은 보통 사랑이라고 하고, 2연의 물은 이별이라고 하고, 3행의 물은 뭐 죽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냥 퉁쳐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행을 왜 사랑이라고 하냐면 사랑하니까 건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 자체가 뭐 사랑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임은 끝내 이 물을 건넜대요. 이별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너희가 배웠던 작품으로 따지자면 송인, 서경별곡 이런 작품들이에요. 둘 다 대동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송인 교과서에 있지 않았어? 학습활동에? 아닌가? 기억나 얘들아? 송인? 우리가 송인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짝만 본문을 보여줄게. 송인 정지상. 아마 보면은 기억이 날 거야. 해석만 봐. 비개인 긴 뚝에 풀빛이 짙어가는데 남포에서 입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르려는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동강 앞에서 이별을 해가지고 너무 우는 거지. 그래서 그 눈물이 강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
자, 이게 공무도화가랑 엮이면 이 물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물은 이별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거고, 그리고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에서도 대동강이 나오는데, 서경별곡은 교과서에서 안 배웠나? 배웠나? 자, 딱 관련된 것만 볼게. 그 서경별곡 마지막 연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대동강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지나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여기서 위 두어렁청 다른 길이는 후렴구고 의미가 없어서 해석 안 해도 되고, 이걸 보는 이유는 요 대동강 때문에. 그 사공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줬고 나는 그게 열받는 거야. 그래서 괜히 애꿎은 사공한테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동강이라는 그 물의 이미지 때문에 공무도화가랑 엮여서 나올 수도 있다. 참고고요. 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공간이 이 수특 문제에서는 뭐 임의 죽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3년의 물은 사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별. 다 똑같은 얘기지. 근데 마지막에 이 화자의 태도를 봐야 돼. 어휴, 가시님을 어찌할꼬? 이거 서리법이거든?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자가 체념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라고 봐도 되고, 이 영탄법으로 봐도 됩니다.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에서 서리법을 영탄적 어조로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리법이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참고인데 너희가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 가실이나 진달래꽃 1학년 때 배웠잖아. 거기 나오는 화자가 굉장히 소극적이지. 체념적이고.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의 화자랑 되게 비슷해요. 태도가. 그걸로도 엮일 수도 있어. 가실이나 서경별곡, 가실이나 진달래꽃. 근데 서경별곡과는 좀 반대예요. 서경별곡의 화자 아까 봐서 알잖아. 괜히 남 욕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른 연애 보면 임을 만류해, 쫓아가려고 해. 그런 점에서 공무도화가의 화자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서경별곡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이렇게 적을게요. 기, 승, 전, 결. 그냥 네 줄이면 웬만하면 다 기승전결이야.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만류하고 애원하다가 초조해하고 걱정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슬픔을 느끼다가 체념해요. 근데 뭐 저런 감정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 대충 선지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원숭이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 자, 주제 여기다 적을게. 임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도화가가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냥 기본적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물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외부 작품이랑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민영 선생님이 외부를 되게 많이 내셔. 박은호 선생님이랑 출제 스타일이 좀 비슷하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도 좀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한 분은 성함이 뭐였지? 여울? 그 선생님은 영광여고에 계신 지 오래됐나? 올해 처음이야? 젊은 선생님이지. 젊은 선생님은 보통 모의고사식으로 많이 내시잖아. 그래서 막 외부가 많이 나온다든지 막 그런 것보다는 뭔가 엮어서 내는
그 보기 제시형을 많이 낼 것 같은데 신미령 선생님은 내 기억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 진짜 더럽게 내는 걸로 딱 박혀있어 내 머리에. 그래서 내가 아까 혜원이 오자마자 선생님이 뭐 시험 문제에 대해서 힌트 주신 거 없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 선생님 때문에 좀 불안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혹시 알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뭐 어쨌든 올해는 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깊게 공부해야 돼. 그 신민영 선생님이 고전이야 현대야? 고전이. 그래? 그러면 좀 열심히 하겠는데? 자, 이 백수광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아 백수광부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개예요. 중요한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백수광부가 신화적 존재다. 두 번째는 백수광부는 무당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번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당시가 이 공모도화가 불러지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신화적인 존재 혹은 하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때.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지 이성이. 그래서 백수광부가 죽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이 죽었다는 것보다는 신화적인 존재나 무당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고입니다. 그리고 백수광부를 술의 신, 그리고 백수광부의 아내가 음악의 신이라고 해서 악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야. 그래서 여기서의 물이 죽음, 이별, 사랑이었잖아. 근데 가끔 선생님들은 보통 말 안 해주시는데 어떤 참고서 보면 재생이라는 상징도 나와. 왜냐면 결국에 둘 다 죽잖아. 그래서 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재생이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그건 참고입니다. 어쨌든 사랑, 죽음, 이별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헌화가를 볼 건데 이것도 내 기억에 너희 학습 활동에 있었어. 2학년 1학기 미래엔 문화 학습 활동이 있었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왜 어리둥절하냐면 이게 빠졌어 중간에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아마 낯설겠죠? 근데 이 헌화가도 갈래가 4구째 향가예요. 근데 향가에 대한 건 여기서 적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향가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안 볼게. 자, 제목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헌화, 꽃을 바치다 라는 뜻이에요. 꽃을 바치다. 그러면 여기서 왜 꽃을 바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혜인아 너 어디 보냐? 아, 쉬는 시간이 없었구나. 조금만 아니야. 아니야. 일지분덕까지 하나 더 줄게. 헌화가는 이 백왕설화가 없는데 여기 뒤에 있다. 살짝 나와 있어. 신라 성덕왕 때 창작된 향가고 이 높은 절벽에 핀 철쭉을 꺾어다 바칠 사람이 없냐는 수로 부인의 질문에 모든 시종들이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암소를 몰고 가던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서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이 꽃이 상징하는 게 중요해. 이 꽃이 상징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요것도 그러면 바로 질문을 갈게.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르라니 부끄러워하시며 꽃을 꺾어서 바치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야? 노인인 거지. 그치? 노인. 그거 정도만 일단 잡으면 되고 이 바위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암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이나 재물적인 가치를 상징해요. 근데 이걸 놓고서라도 너에게 꽃을 바치겠다라는 거 그만큼 이 노인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나를 안 부끄러워하신다면
이 부끄러움의 주체가 지금 누구겠어? 노인이야 아니면 수로부인이야? 수로부인이겠죠. 수로부인 네가 내가 안 부끄럽다면 하고 이거 가정법이죠. 내가 꽃을 줄게. 그래서 요 꽃 사랑 애정을 상징한다. 허나와 같은 건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 연계될 가능성은 정말 없어. 내신도 마찬가지고. 나오면은 가랑 엮여서 나오겠지만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 알겠지만 낼 게 없어. 그나마 이 꽃이 시험에 외부랑 엮여서 나오면 너희 옛날에 그 시조 중에 외뻗을 골라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혹시 이거 알아요? 이것도 참고로 잠깐만 보여줄게. 내가 작년에 이걸 언제 보여줬냐면 외뻗음? 진달래꽃 할 때 그 진달래꽃이랑 상징성이 비슷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이 외뻗들이 버들가지야. 이거 너네 집 앞에 심어두고 봐. 거기서 새잎이 나면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버들가지 외뻗들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임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상징해.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진달래꽃이랑 여기 나와 있는 이 버들가지가 이 작품의 꽃이랑 유사한 상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사모하는 이에게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 이 작품에서 뭐 이런 말도 나와. 뭐 신라인들의 소박한 미의식 요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가끔씩 애들이 이게 왜 소박해요? 막 이런 질문을 해.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소박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라인들이 뭐 대단한 걸 아름답다고 여겼다기보단 뭐 이런 작은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 아름다운 걸 좋아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 다작품. 이게 을지문덕의 한시인데 다른 제목으로 더 많이 나와요. 여수장 우중문시 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나와. 여수장 우중문시. 근데 이것도 뒤에 보기에 나와 있어.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지은 한시고,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인근까지 유인한 후에 적장 우중문에게 이 시를 보냈대요. 우중문은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군사를 물리치지만 살수에서 대패하고 만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살수대첩이잖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모의고사에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한시니까 한자고 우리는 그걸 번역한 걸 보는 거지.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우중문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비꼬는 거예요. 야,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 정도 했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냥 좀 빨리 꺼져.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다 반어예요. 뭔가 상대방을 우쭈쭈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비꼬고 그리고 걔네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 이런 말들이 표면적으로는 우중문을 칭찬하는 것 같고 예찬하는 것 같다는 거지. 하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롱의 의도다. 조롱의 의도다. 천문을 꿰뚫고 지리에 통달했네 라는 건 하늘의 문을 꿰뚫고
이 세상이 이치를 통달한 것 같다 우중누나. 너 정말 쩔어 보인다. 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반어라는 거죠. 싸움에 이겨서 공이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그래서 여기도 욕심 부리지 말고 싸움을 그만둘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법으로 접근해 볼게 얘들아. 일단 1행이랑 2행 문장구조 비슷하니까 대구법 가능하겠지.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는 대구법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 되게 특이한 표현법이 있어.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억양법이라는 게 있어요. 억양법. 이게 강조법 중에 하나인데 되게 특이해. 올렸다가 내리거나 올렸다가 내리거나 내렸다가 올리는 표현법이야. 자, 올렸다가 내리는 거 뭐냐면 우쭈쭈 우쭈쭈 해주다가 막판에 욕하는 거. 내리다가 올리는 거는 처음에 막 욕하다가 나중에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거. 이 작품은 전자죠. 굳이 뭐 이렇게 따지자면 우쭈쭈 우쭈쭈 해주다가 4행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꺾이는 거야. 그만하고 가라 라고 4행에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상대방을 치켜 올려 세워주다가 막판에 직설적으로 만족하고 그만해라 라고 표현을 하는 억양법이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요 세 줄은 위에 있는 1, 2, 3 요 세 줄은 칭찬이고 요 마지막은 경고다. 주제는 따로 안 적을게요. 요 마지막에 적은 이 말이 이거 주제예요. 싸움을 그만둘 것을 권하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단어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봐도 시험에 나왔을 때도 이게 출제된 적은 거의 없어요. 얘들아 혹시 가나 작품 진도 나왔잖아 학교에서. 여기서 뭐 필기 안 된 거 있어? 뭐 따로 더 설명을 해주셨다거나. 체념 정서에서 예시로 청산별곡이랑 처용가. 청산별곡이랑 처용가? 너희가 배워가지고 배운 걸 아시나? 이 두 작품을? 아 그래서 말씀하셨나 보다. 청산별곡 보면은 마지막에 술 마시잖아. 근데 그 술이 무슨 술이었어? 현실의 고뇌를 잠시 동안 잊기 위한 술이었지. 체념이었고, 그 다음에 처용가도 너희 그 학습활동에 있던 작품인데 기억나요? 집에 들어와서 봤는데 다리가 4개야. 내 와이프 다리 말고 다른 다리가 2개가 더 있는 거야.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아내가 병에 걸린 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처용이 마지막에 에이 이미 뺏긴 걸 어떡해 하고 그냥 집을 나가. 그랬더니 역신이 무서운 놈? 이러면서 도망을 갔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념의 태도랑 이제 엮으신 거죠. 근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태도는 뭐 똑같다라고 본 거고. 또 있어? 야, 좀 쎄하다. 외부를 알려주시는 거 보면은. 없어 가나에? 아,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이 정답이에요. 셋 다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어해. 공모도화가는 물 건너지 마라. 나에서는 부끄럽지 않으면 내 꽃을 받아줘. 다작품에서는 꺼져. 이거죠. 자 2번 볼게요. 자신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는 청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가에만 있어요. 나랑 다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 둘 다 없잖아. 가나. 그런 거 어딨어. 그 다음 나다. 주변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 둘 다 아니죠. 대상이 지닌 장점이나 성취 뭐 이것까지 봤을 때는 다
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화자의 부러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비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틀렸다. 정답은 1번.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혹시 너희 문제 풀려 있어? 풀려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풀려 있는 사람도 있네. 자, 1번. 쉬어. 빨리 하자. 물이란 바위가는 공간적 배경이죠?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동그라미겠지. 그 다음에 2번. 물을 건넜고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은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심리나 태도를 드러낸다. 물을 건너셨네에서는 안타까움일 거고, 그리고 신기한 계책, 묘한 계산은 비꼬는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돌아가시니 이별 맞고, 바치겠다 마음 전하려는 상황 맞고, 꽃은 수로 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화자의 진심을 상징하는 거 맞고요. 공은 싸움을 통해 청자가 얻은 것으로 앞으로 계속 얻고자 하는 가치겠지. 여기까지 다 맞아. 정답은 5번.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얘들아, 암소를 놓고서라도 꽃을 바치겠다며. 그러면 이게 화자가 버릴 수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 그 다음, 족함은 청자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감정이다. 얘들아, 족함은 이 화자가 생각했을 때 청자가 만족함을 알고 꺼져라 라는 표현이지, 청자가 진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우린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나의 경우 배경설화 속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은이를 백수광부의 아내나 견우노인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겠군. 네. 가의 화자는 백수광부의 아내, 그 다음 나의 화자는 견우노인 맞아요. 2번. 가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이별에 대한 거라면 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맞잖아. 을지문덕. 살수대죠. 3번. 가의 청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소연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참고인데 공무도 화가를 대화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대화체는 어쨌든 청자를 가정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대화는 아니어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면 대화체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공무도화가의 청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 화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대화체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3번이랑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4번.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 청자에게 전해졌을 때 청자가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죠. 얘들아, 너네가 반어법을 쓰는 상황을 생각해봐. 눈치 없는 애한테 반어법 써? 눈치 없는 애한테 반어법 쓰잖아? 그럼 걔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 말이. 너 정말 수업 열심히 듣는다 라고 했을 때 눈치 없는 애들 제가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어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청자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려했으니까 저 말을 했겠지. 그리고 자기의 비꼼을 이해하고 꺼지길 바란 거겠죠. 5번. 배경설화나 역사적 사건 속의 인물들이 화자나 청자가 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진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판단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문제 3개 중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잠깐만 쉴게.